네, 안녕하십니까. 해시드 대표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파이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몇 가지 지표나 사례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철학이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체적인 에너지원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생명체도 에너지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받아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거죠.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는 거. 세 번째는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체결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런 과정을 이제 모든 기업들은 내부의 역량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업에 있지도 않은 외부인들이 우리 기업의 저 세 가지 과정을 도와주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기업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블록체인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풀고 있는 공통적인 비즈니스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좀 추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큰 그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회사의 모든 가치는 직원들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럼 회사에 쌓여 있는 모든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익적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직원들의 임금으로 이제 반영이 주로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좋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많은 영업이익을 남겨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을 좋은 회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직원과,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과 주주 간의 그 인터레스트 얼라인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좋은 발명품이 미국에서 시작된 스탁옵션 제도였고요. 똑똑한 직원들에게, 역량 있는 직원들에게 스탁옵션을 부여하면서 직원도 쉐어홀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많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몇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게 있을 거고요. 특히나 플랫폼 경제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기업의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직원조차 아닌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가장 큰 가치는 스트리머들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우버는 드라이버들, 에어비앤비는 쉐어링 호스트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직원이 아닌 참여자들이 플랫폼의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들에게 더 효율적인 스탁 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게 이제 배경으로 좀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인프라로서도 동작하지만 비즈니스적인 맥락으로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저는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는 프로토콜 경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지금 가장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의 디파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로토콜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외국의 대통령이 왔다 하면은 뭐 서울공항에서 이렇게 군합대가 오고 레드카펫을 깔고 그런 식의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죠. 항상 행사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체계도 프로토콜이고요.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이럴 때는 저렇게 실험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실험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컴퓨터 쪽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썼던 용어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정의하냐,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뭐 이런,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릴 정도로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전 세계 금융까지 파고들고 있냐에 대한 제 나름의 정의는,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 경제 조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고요. 창업자 누군지 지금도 모르고 대표도 없습니다. 누구나 운영 조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컴퓨터에 채굴 프로그램 켜면 저도 그 순간 네트워크 운영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서 거래되는 내역을 투명하게 외부에서 볼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유통되는 자산을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직접 수탁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해시레이트를 제공한 만큼 정확하게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내가 얼만큼 회사에서 노력을 했을 때 내년에 승진할 수 있을지 뭐 보너스를 받을지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거랑은 다르게 계산 가능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상 자체가 달러나 원화로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한정된 수량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체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2009년 10년부터 이제 마이닝을 했던 많은 마이너들은 지금 엄청나게 재화를 획득한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제를 보면 이제 물물 교환이라는 건 없어졌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주면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뭐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다 저렇게 동작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중앙화된 거대한 플랫폼들이 다 개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이 잘 성사됐다라는 걸 확인해주기 위해서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끊어주고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권위로서 굉장한 수수료를 떼갑니다.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는 30%의 매출을 떼가고요. 대형 이커머스들이나 결제 사업자들도 뭐 작은 몇 프로에서 큰 몇 프로까지의 수수료를 막 떼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탈중앙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어떤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상적으로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라클에 의해서 그 사건이 제대로 발생했는지 제공하기로 했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온전히 제공됐는지를 탈중앙화된 오라클이 온체인에 제공을 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상으로 줘야 되는 토큰을 에스크로처럼 들고 있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중앙화된 거대한 존재 없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계약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백서에서 언급됐던 그런 비전이었는데 이런 게 과연 진짜 산업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더리움 채굴을 넘어서서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경제가 구현될 수 있냐가 이제 말씀드리는 디파이 영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뭐 주주와 회사와 커뮤니티가 뭐 각각 다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초반부터 프로토콜을 위해 참여하면은 주주가 되는 거고 주주가 커뮤니티고 그런 식으로 열려 있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구조랑 비교를 하자면 스탁옵션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로 보자면 직원과 주주마저 떨어져 있고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지만 잘 설계된 그런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는 직원과 주주와 커뮤니티가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면서 투명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뭐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회사들 그리고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플랫폼 경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플랫폼까지만 만들고 실질적인 서비스나 상품은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수수료나 혹은 운영 정책에 있어서 과도한 중앙화된 센서십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반항을 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애플 스토어의 30% 수수료에 에픽 게임즈를 포함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이 바뀔 때 그 수수료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왜 독단적으로 플랫폼 회사가 생태계 전체의 수수료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냐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의 중앙화된 형태로 쌓이면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개인정보보호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중앙화된 서버 인프라에 플랫폼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다 저장하면 안 된다라는 챌린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최근에 틱톡 사태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국경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모두가 살고 있었는데 사실 중앙화된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봤더니 국가가 그냥 뺏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서비스를 셧다운시키고 강제로 팔고 국가에 세금도 내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권력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압력으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센서십이 없고 좀 더 투명하게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점점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인류의 다음 단계의 그 경제 조직이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두 가지 종류의 금융 회사들이 있는데 중앙화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을 시파이라고 하고요. 보통의 뭐 거래소나 중앙화된 지갑, 중앙화된 랜딩 사업자 이런 데 다 시파이일 거고 시파이는 회사를 믿어야 합니다. 입금해줬는데 거래소에서 중앙화되게 처리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반대로 디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를 잘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제 프로토콜만 믿으면 무조건 동작하는 자판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특징은 무신뢰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펭수가 그 담보대출을 중앙화된 은행에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맡기고 이더리움 가치의 한 60% 정도를 담보로 그 US 달러에 패깅된 토큰으로 빌려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5배, 10배 올라가 버리면 은행은 먹튀를 하고 싶은 압력이 생깁니다. 해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해킹을 가장한 뭐 먹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완벽하게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 담보대출을 짜게 되면은 그냥 개발자 한두 명이 만들어낸 컨트랙트가 완벽하게 동작하면서 신뢰에 대한 이슈 없이 이 담보대출 비즈니스를 코드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낸 게 이더리움 최초의 디파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일 겁니다. 디파이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결합성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무신뢰성으로 만들어지고 또 오픈소스 오픈 데이터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디파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을 또 다른 디파이가 마치 인프라처럼 사용하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결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프라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스타트업이 어떤 몇몇 은행이나 증권사랑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새로운 상품이나 인프라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섹터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만 하고 구체적으로 안전한 코드를 짜고 감사만 잘 받으면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특히 4월 이후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조가 넘는 자산이 디파이에 예치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거품이라기보다 개별 서비스 자체 하나하나는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나 경쟁에 의해서 밀릴 수 있겠지만 이 디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에 예치되고 있는 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요. 몇 년 안에 100조, 1000조가 넘는 그런 자금이 중앙화된 은행이나 증권사에만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통되고 새로운 상품과 함께 거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 개별적인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된 예금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만들어낸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고 대출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가면서 플랫폼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플랫폼인데요. 원래 컴파운드는 작년이 아니라 사실 3달 전까지만 해도 자체 토큰이 없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A16Z를 비롯한 미국의 VC들에게 작년 가을에 약 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던 그런 회사 자체는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던 회사였는데요. 컴파운드가 약 3개월 전 우리는 더 이상 주식은 이제 의미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버넌스 토크인 컴프를 발행하면서 이 중에 상당 비중의 컴프를 이제 이 컴파운드 프로토콜에 신규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사람들의 풀에 마치 스탁 옵션을 매일
배정하는 것처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프 토큰을 발행하는 순간에 컴파운드의 예치 금액이 약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7천억, 8천억이 넘는 정도 수준까지 불과 3달 만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카카오뱅크가 새로 열었는데 카카오뱅크에 예금을 넣거나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날마다 스탁옵션처럼 뿌리기 시작한 거죠. 얼만큼 컴프 토큰을 발행할지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가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 투표를 해갑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이자율, 뭐 운영상의 방안들을 그냥 뭐 보통 은행은 이제 은행 행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결정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하게 이 컴프 토큰을 받은 홀더들이 누구나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올릴 수 있고 거기에 투표를 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참여자들에 의해서 투명하게 움직이는 은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치 금액을 넘어서서 더 급격한 변화는 지금 거래량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딱 1년 전에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전체 거래량의 합이 작년 9월 기준으로 400억이 좀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9월 달이 지금 3분의 2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지금 거의 20조 가까이 됐고요. 아마 올해 9월이 끝까지 가면 지금 속도로 보면 거의 30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9월에 3분의 2밖에 안 지났다는 걸 가정해도 1년 전 대비 45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전도 아니고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재미있는 장난감이다. 그냥 거래를 중앙화된 거래소 거치지 않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고 다 재밌는데 솔직히 파급력은 별로 없지 않냐. 결국 대부분의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미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는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날은 하루에 1조 정도의 거래량까지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중앙화된 거래소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가장 많은 인력이 있는 곳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인데 비교를 하면 유니스왑이 지금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고요. 투자를 한 100억 정도 받았고 거래량은 많이 나올 땐 1조 정도 나옵니다. 코인베이스는 직원이 몇백 명이고요. 투자를 1,000억 이상 받았고 거래량은 한 2,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통에 있는 금융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효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코드베이스와 컨트랙트로 충분히 이런 식으로 효율화되는 사례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사례를 설명드리면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또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카이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실질적인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가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인 카이버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웹 버전과 안드로이드 iOS 버전에서 나오는 볼륨이 지난달 리포트 기준으로 2등, 4등, 6등이고요. 나머지의 모든 거래량은 카이버 네트워크가 직접 서비스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카이버 네트워크는 리퀴디티 풀만 제공하고 또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나 다른 지갑들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풀을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생태계를 같이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만들 때 리베이트 피로 그 돈을 받습니다. 그게 컨트랙트에 들어가 있어서 0.2%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는 인도의 최연소 디파이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받은 그런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 산업이나 전통 금융 산업은 저런 인도의 21살, 19살짜리가 창업해서 미국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런 거는 꿈에도 못 꿀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디파이 생태계는 다 API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니까 인스타뎁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다양한 디파이들을 연결해서 쉽게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좀 뱅크샐러드랑 좀 비슷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뱅크샐러드도 그 은행들마다 데이터 받아오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만들자마자 다 데이터 연결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쓰니까 바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글로벌한 최첨단 금융의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뎁을 보면 말씀드렸던 메이커나 컴파운드 같은 다양한 랜딩 서비스들이 붙어 있는데 뭐 대환 대출 같은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메이커에서 이자율이 더 높고 그 컴파운드에서 이자율이 더 낮으면 원클릭으로 더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은 현재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과 스테이블 코인들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실생활에 붙어 있는, 앞선 많은 그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형 토큰이나 뭐 여러 가지 골드를 비롯한 다양한 현실 세계에 붙어 있는 자산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게임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들이 논펀저블 토큰 형태로 디파이에 결합되면서, 예를 들면 리니지에 있는 비싼 몇 억짜리 칼을 랜딩으로 걸어놓고 마치 뭐 여행지에 가면은 뭐 오픈카 같은 거 빌려 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리니지에 있는 성도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토큰화돼서 거래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목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혁신을 보여줬고, 이제 이런 세미나가 열리게 만들기까지 에너지를 만들었지만, 그래봤자 온체인에 날마다 접속하는 그 개수는, 월렛의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100만 개가 안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메인넷을 런칭하고 메신저에 이제 지갑을 탑재하기 시작한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링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월렛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프로젝트 모두 다 한국인 개발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먼저 대형 메신저 기반의 네트워크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을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비트코인 계좌 개설하고 있고, 반대 사례로는 미국의 크라켄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며칠 전에 은행 라이센스에 준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는 KB금융그룹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은행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합류하고 있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점점 이렇게 개방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에서만 사람들이 이제 평생 일하는 시대보다는 나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내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넘나들면서 일하는 그런 개방된 경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프로토콜 기반의 경제 조직들이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